시사전을 네이버 구독자가 3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9월에 가죠. 상권 분립이 엄격한데 대법원장을 향해서 물러나라.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무슨 위원인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먼저 교수님, 대통령의 이 발언 내란 특별재판부 대수롭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고 한마디로 이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특별재판부라는 거 설치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혁명 아니면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헌법 자체가 바뀌는 이른바 그러니까 입헌적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재판부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결국은 뭐냐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역할을 지금 행정부나 또는 입법부에서 대신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 고유한 역할이고, 삼권 분립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어떤 권력이든 집중이 되게 되면은 이른바 민주주의라는 것이 파괴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사람들조차도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치를 두는 거거든요. 삼권 분립이라는 장치를 두는 건데, 한마디로 이건 바로 뭐냐면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재판하는 건 누구의 권한이냐면 사법부의 권한인데, 지금 그걸 입법부에서 대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그걸 같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삼권 분립 위배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의 본질은 뭐예요? 왜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재판을 딱 맡겨두면은 공정하게 내려둘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관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채워놓다라는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무작위 배당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1심, 2심, 3심이에요. 1심, 2심, 3심으로 가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편파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2심하고 3심은 다 뭐예요? 거기서 번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함심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상으로. 근데 그 바깥에다가 또 하나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한 재판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면 그 결과가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 재판 자체를 불공정하게 하겠다. 재판관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로 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재판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공정한 거잖아요. 정의를 세우는 데가 사법부인데, 일단은 사법부 고유의 기능, 사법부의 기능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권한을 파괴하는 것 동시에 또 사법부의 기능 자체를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국민이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위에 인민의 재판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인민의 뜻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법정을 그 위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인민민주주의 시스템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법관념을 가진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 한 두 군데가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중국이고 또 하나가 북한이에요. 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보다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헌법,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약속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 헌법이에요. 즉 개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또 거쳐야 되는 거고. 그건 뭐냐면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또는 1년, 2년 또는 10년, 20년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국가의 시스템 토대를 놓는 건데, 그거 지금 저 사람들이 국민의 의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여론조사는 이게 널뛰듯 하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이 발상법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적 발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민재판 했잖아요. 예. 거기 변호사 있어요? 없죠. 1심, 2심, 3심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딱 해가지고 옳소 반동이요 처단합시다 라고 하면 바로 그냥 데리고 가지고 이런 식의 저기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제 뭘 보여주냐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아주 일천한 인식, 그걸 보여주는 거고, 지금 법조계에서 다 알고 있죠. 사법부 판사들도 다 알고 있고, 법조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위헌이라는 거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 제가 볼 때는 오늘 다룰 모든 주제가 그거거든요. 개딸 정치예요, 지금 개딸 정치. 예. 개딸이 요구를 해요. 그렇게 발언해 주기를.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까지도 거기다가 몸을 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삼권 분립은 무너지는데 장동혁 그 대표의 말대로 삼통 분립이 이제 만들어지는. 삼통 분립이라는 게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그다음에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용산 대통령 이재명이 있는데 삼통 분립이라는 거죠. 지금 계속 여기서 삐걱대고 있죠. 예. 한쪽에서 얘기하면은 한쪽에서 반대하다가 또 계속 몰아붙이면 결국 관철되는 건 누가 관철되는 겁니까? 김어준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이런 식의 홍정도 대통령이 제일 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상권 분립은 다 무너지는 거고 이걸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고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눈치 보면서 거기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게시판에는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겸임해라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에서는 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바로 뭐 인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뭐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옛날에 그 80년대, 80년대 운동권 마인드거든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대한민국에 존재한 적이 없잖아요. 군사 독재였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외쳤던 게 인민민주주의를 외친 거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것이니까 반동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민민주주의만 외쳤는데 그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잔재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섬뜩한 발언이잖아요. 네. 이런 위험한 발언들을 갖다 그냥 서슴없이 대통령 이하 뭐 저 당 대표부터 거기 의원들까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기자회견 이야기를 아까 이 진중 교수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이 위에 있다. 임명직 권력보다는 선출 권력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일종의 서열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맞는 근거입니까 이게? 이게 무식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선출된 권력이다 할지라도 권력이 집중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오쩌둥 인민한테 얼마나 지지를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죠? 북한에서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아직도 그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하고 김정일은 욕해도 김일성 욕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주적이었습니까? 이게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서열을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 서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권력도 입법부다, 또 사법부다, 그다음 행정부다, 그 어떤 권력이다 하더라도 결국 뭡니까? 다른 쪽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서로 견제를 해야지 민주주의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 자체가 선출된 권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장치로 만들어졌는데 예. 이걸 가지고 권력 서열로 딱 얘기를 하면서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임명된 권력이니까 찌그러져. 이 얘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삼권 분립 자체가 그런 위험이라는 거예요. 항상 민주주의다라는 게 그건 뭡니까? 인민민주주의로 가가지고 독재를 낳는다는 걸 봤거든요. 그 고대 그리스 때부터 명확했기 때문에 거기 자유주의 원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견제를 해야 된다. 분립을 해야 된다. 이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건 뭐냐면 의전 서열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 입장할 때 순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예컨대 대통령 먼저 입장하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장 입장하고 그다음에 누가 입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의전 서열이라는 거 있죠. 의전 서열은 세레머니를 할 때 자리 아니면 입장 순서 이거에 관련된 거지 그 자체가 권력 서열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말 그대로 겁니다. 의전입니다. 권력의 서열이 있으면 삼권 분립이라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권력 서열이 있네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서열이 있다. 사단장, 그다음에 연대장, 그다음에 대대장. 자, 견제하세요. 견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민주주의의 상식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수준이 너무나 일천하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우리의 후유증이에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외치기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념화되는 가운데 확 인민민주주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엔 항상 뭐가 있는 거냐면은 그 민중 권력, 인민 권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걸 초월한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뒤바뀌는 건데 하하.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이 당이 집권하든 저 당이 집권하든 이 사회를 갖다 유지시켜준 기본 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일시적으로 선출된 놈들이 이걸 막 무너뜨린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런 사태고 그 사태 바탕에는 내가 볼 때는 그 아주 오래된 그 발상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인민민주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뭘 만난 거냐면 김어준류의 선동정치를 만난 거거든요. 유튜브 선동정치랑 딱 만나면서 디지털 버전으로 이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상당히. 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새록 생각이 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뭐 언론, 검찰 또 사법부 이 개혁특위위원장인가요?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최고위원입니다. 내란 전담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부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면은 한 번에 특별재판소를 하잖아요. 예. 그럼 다른 거 못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재판소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또 하나 하게 되고 또 하나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 대표가 그러려면 이재명 비리 특별재판소도 만들자. 예. 이렇게 만들게 되게 되면 사법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법부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특별재판부가 하는 건데 얘네들은 사법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발언들을 갖다 그냥 예. 소슴치 않고 하는 게 좀 현실이거든요. 예. 황당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이제 지금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뭡니까? 한 번 가능한 건 있잖아요. 두 번도 가능하고 세 번도 가능하고 네 번도 가능하고 다섯 번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는 건 언제예요? 예컨 해방 직후에 일제가 무너졌을 때. 그렇죠? 완전히 그냥 헌법 체제, 헌정 체제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될 때. 입헌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들이라. 예. 이걸 갖다가 그냥 매번 하게 되면 사법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법부는 기능이 사라져 버린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특별재판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럼 행정부나 아니면 이제 국회 입법부, 이른바 자기들이 자랑하는 선출된 권력, 얘네들이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단 말이죠. 그럼 반대자를 탄압하는 당연한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였습니까?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그거 하지 말자고 검찰개혁 하자라는데 예. 이거는 검찰개혁 차원이 아니라 아예 사법부 자체를 그냥 권력 쉽게 말하면 반대자를 갖다 억압하기 위한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런 발상이거든요. 지금 무서운 발상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들을 자기들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 하는지 얼마나 위험한 소리 하는지 얼마나 섬뜩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몰라요. 무식해서. 예.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잠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과하고 사퇴해야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 아니냐. 이게 또 어느 쪽에 힘이 쏠리냐고 중요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희대 사퇴론에 처음에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으로 마치 사퇴를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상당히 좀 여론이 의식됐는지 입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은 논의했던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또 달라지네요. 이렇게 되면요. 양쪽이요. 이게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은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유죄 취집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예, 유죄 취집 파기환송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불만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당선된 후에 조용해졌잖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뭐 특별재판부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했을 때 조희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굉장히 위헌이다. 이런 소지가 바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스파크가 탁 튀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관들이 이제 회의를 소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법관 회의의 결과가 뭐냐면 사법부 침탈이 너무 심하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였단 말이죠. 굉장히 점잖게 표현됐지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 거의 대부분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장들이 쫙 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딱 찍힌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사법파동의 조짐까지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디로 또 이게 비약을 하냐면은 저런 재판부 우리말 안 듣는 저런 재판부한테 내란 재판을 맡겨놓으면은 그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 내릴 거 아니냐. 예.
이거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기현 판사 제가 볼 때는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내려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다음 2심에 가서 유죄입니다. 3심에 가서 확정될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약간 다툴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라는 건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되거든요. 아마 유죄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지층들 있잖아요. 강성 개딸들, 그다음에 김어준 그 광신도들 이런 애들은 불안한 겁니다. 계속. 그다음에 뭘 갖다 주입을 하냐면은 항상 그 사이비 교주가 공포감을 주죠. 신도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종말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기현 판사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뭡니까 구속을 갖다 기각했던 거는 뭐냐면 재판을 갖다 원래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고 그렇다면 옛날에 뭡니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건 또 사법부 아니었어요? 그때 입법부였나? 아니잖아요. 그때 불만들 다 있기 마련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얘네들이 패닉에 빠뜨렸고 그건 갖다 김어준류의 이런 선동가들이 계속 조장하라는 겁니다. 그런 공포감을 조장하면 그 공포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뭐가 타겟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갑자기 조희대가 된 거거든요. 조희대가 되면은 이제 거기 또 걔네들한테 편승해 가지고 정치적 자산을 빨아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선거 나가야 될 놈들. 예.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떠들다 보면은 그걸 또 당대표가 받고 이름 이게 또 대통령실까지 가가지고 대통령실도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정말로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누구나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향신문 이런 데서도 사설 내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슬쩍 빠져버린 겁니다. 슬쩍. 이거 전체가 누가 판을 쥐고 흔들고 있느냐? 결국은 김어준이 쥐고 흔드는 거예요. 김어준이 떠들면은,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세뇌당한 애들 있잖아요. 김어준에게 세뇌당한 애들 떠들면은 거기 나가가지고 방송해가지고 걔네들한테 후원금 받고 걔네들의 지지받아가지고 공천받고 당선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또 왜냐하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나가야 되고 인천시장도 나가야 되고 경기도지사도 나가야 되고 여기 나가야 될 이유가 많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경쟁적으로 막 달려붙어가지고 걔네들한테 편승하를 하고 그걸 갖다 자제시키고 그다음 설명하고 이런 애들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더 좋거든. 왜냐하면은 찍어주니까 되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와 우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게시판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대통령도 꼼짝 못하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자가 된 듯한 착각을 들고 이게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거기에도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그 이코노미에서 지금 나오는 시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정청래도 받았고, 그 다음에 추미애 받았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전현희 내년에 서울시장 나올 것 같거든요. 전현희. 그다음에 박은정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이런 애들은 아예 뭐까지 하냐? 조희대 탄핵까지 얘기라고 했죠. 서영교 의원도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자기도 알거든. 왜냐하면 이건 대법원장 탄핵하게 되면 이게 탄핵이 인용될까요? 인용될 리가 없죠, 당연히. 예. 그다음에 그 역풍이 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뭡니까? 특별재판소 이거 위헌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재판소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유죄를 때렸는데 이게 위헌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거든요. 이걸 자기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않는데 강성들이 막 외치면은 받아서 떠드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들 받아가지고 왜 걔네들한테 이쁨 받아야지 자기가 당선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정청래가 또 그 정상에 있는 게 또 정청래잖아요. 얘는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당정 이거하고 자꾸 말이 안 맞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자꾸 말을 뒤집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가 두려워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조금 다른 맥락인데 예. 이재명 때문에 하는 부분은 조희대 것도 있겠지만 조희대도 어차피 임기가 내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하에 아마 대법원장을 다른 사람 임명할 겁니다. 예. 그것보단 내가 볼 때는 대법관 수예요.
26명인가 30명으로 정원한다고 하는. 네. 제가 계속 여기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집권 기간 내에 자기가 집권이 끝난 다음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을 때 바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법부를 갖다 자기한테 되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하게 세팅해내야 되는데 예.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게 바로 대법관 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법관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때 얼마 전에 그 법관이 뭐 해야 된다고 외쳤던 예. 친정부 판사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대통령님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하면서 외치던 그런 예.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임기 내내 이제 계속 대법관들 임기가 이제 맞춰지면은 또 임명하고 또 임명하고 또 임명. 대부분 모든 사람을 갖다 자기가 다 임명할 수 있거든. 완전 자기 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설사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3심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 문제, 대법관 증언 문제, 이걸 갖다가 내가 볼 땐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 거 있잖아요. 뭐 탄핵이니 뭐 사퇴니 뭐 이런 것들은 강성 지지층들 달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얘기고 오히려 건덕지 있는 거는 영양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 이걸 실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검찰 개혁했죠. 저 검찰 개혁의 후유증 계속 나타납니다. 예, 계속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이 국민들에게서부터 그 필요가 국민들의 필요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딱 보면 노무현 얘기하는 거고 조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송영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주당 엘리트들이 처벌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검찰을 아예 그냥 검찰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예요? 저놈이 나를 때렸어. 또는 우리 가족한테 해코지를 했어. 열받으면 옛날 같으면 내가 가서 정의를 행사했잖아.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적 린치가 안 되고 하지마 너 대신 우리가 처벌해 줄게. 그래서 피해자를 대변하는 게 바로 검찰이거든요. 그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역할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라고 하면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터져 나오겠죠. 거기다 사법부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망가지고 국민들이 다 보는 거죠. 이거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자기들 재판 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불만이 나오고 이것 자체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그 정권의 그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위기는 아마 지금은 당장은 아니고 내년에 일단 지방선거 끝나고 국힘이 이제 제정신 좀 차리고 좀 어느 정도 예. 정비가 되면은 지금은 사실은 쟤네들이 막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국힘 딱 보면 앉아가지고 윤어게인 외치고 있잖아. 이러니까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국힘이 정신 차리고 그쪽하고 딱 손을 끊고 절연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딱 거듭나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민주당이 오버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다 뭐예요? 저쪽 지지 안 하는 거죠. 그 지지가 옮겨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딱 쟤들 보고 아휴, 어휴 지지를 딱 옮겨주려도 딱 보니까 국힘 저래. 아휴, 이건 뭐야. 이런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40% 이상 나오죠. 국힘이 20% 나오죠. 예. 나머지 20% 어디 갔어요? 안 붙고 있는 거예요. 안 붙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20이 국힘에 딱 붙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오버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국힘 지지율 상승으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 그러니까 이 탄핵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탄핵 사유가 될 것까지 모르겠어요. 약간 정치적인 레토릭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강제로 내쫓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진짜 탄핵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치적 압박만 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물러났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어도 사실상 뭐예요? 그 사법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탄핵 사유가 되는 건 맞죠. 예.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독재 정권도 대법원장한테서 너 물러나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박정희도 전두환도.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마인드가 굉장히 재밌는 마인드예요 지금. 그렇게 극단적인 언사라면서 그게 왜 극단인지 몰라요. 네. 그런 거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당이 대통령 임기가 지금 3개월을 갓 지났는데 명청특검 기억납니다.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병청 갈등이 나옵니다. 예. 김병기 정청래 원내대표 사이의 갈등, 이건 무슨 일입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명청교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병 갈등은 그러니까 그 정청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과의 갈등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 특검법 3특검법 합의를 했잖아요, 여야 간에. 근데 그걸 딱 보게 되면 민주당한테 그렇게 나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민주당이 예컨대 일단은 국힘에서 오케이 3특검법 특검 통과는 시켜줄게. 약간 변경을 하면은 대신에 우리는 뭘 해줄 거냐라고 하면 정부조직법 통과하는데 협조를 할게. 예. 만약에 국힘에서 정부조직법 여기에 통과에 협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통과되는데 시간이 좀 늦춰지거든요.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뭐 3개월이고 6개월간에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로 민주당이 잃을 게 별로 없는 안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특검의 그 기한을 갖다 연장하자라는 거하고 예. 두 번째는 특검 수사의 수사진을 갖다 더 보강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첫 번째 기한 연장이거든요. 근데 특검에서 지금 연장이 기한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9개월 90일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한 두 달도 더 남았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특검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해요 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장이 아니. 그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수사에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개딱 필요해서 나온 거예요. 예. 일단은 더 세게 해라 더 세게 해라 더 세게 해라 라고 해서 이걸 내버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가만히 있어 조용해 이걸 만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쟤네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어준한테 공천 받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김어준한테 공천 받아야 할 내년에 지방선거를 위해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들이 떠들고 그다음에 김어준 덕분에 당대표 돼가지고 유일한 게 그거거든요. 사실 정청래도 꺼다놓은 보따리예요. 얘도 믿을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그냥 밀어붙였던 겁니다. 밀어붙였던 건데 그래서 일단은 카드로 활용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뭘 따낸 겁니까? 정부조직법 처리에 야당에서 협조를 해준다네? 그럼 따낸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볼 때 민주당한테 결코 불리한 합의가 아니었는데 이것도 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쟤네들한테 상징적인 거거든요. 기한 연장이다라는 게. 근데 사실은 그거 큰 차이도 없으니까 보름 차이인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자체를 갖다가 연장하는 일 많은 애는 그 수사의 필요에 따라서 특검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특검은 사실 연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잃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딴 건데 이것마저도 뒤엎었던 건 바로 뭐냐 이렇게 나갔을 때 이 상징적으로 그 강성 지지층을 만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걔네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해가지고 막 난리를 바가지를 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합의를 한 걸 갖다 깨버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김병기가 자기 마음대로 합의를 합니까? 아니겠죠. 김병기가 화난 건 바로 뭐냐면 다 얘기했다. 정청래한테도 예. 얘기하고 그래서 오케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와대에 얘기를 안 했겠어요? 우상호 정부수석한테 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딱 자기가 합의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개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개딸들이 공격을 하면서 뭐냐면 너 수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때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예. 당대표가 그거 내 뜻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카바를 쳐줘야 되잖아요. 둘 다 발을 딱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확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자기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합의하고 돌아온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병기는 얼마나 황당해요. 또 대통령실도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그때 아무 말 없었잖아. 근데 정청래 내가 이렇게 하기로 너랑 합의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개딸들한테 공격을 받으면 카바를 쳐줘야 되는데 싹 빠져버린다라는 거야. 싹 빠져버리니까 화가 나버린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비슷한 게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 강훈식이가 한번 날 찾아왔어요. 예. 이번 대선 말고 그 전 대선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2022년 대선에 진중권 교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 그 대선 후보들 그거 압박 면접하는데 참가해 줄 수 있냐고 면접원으로 예. 면접. 그래가지고 나는 해주겠다. 근데 니들 아마 지지층이 아마 그걸 갖다 견뎌내지 못할 걸 그랬더니 그거 당 대표가 그때 송영길이었거든요. 송영길 당 대표가 커버해 주기로 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에이 아닐 텐데. 그래서 나는 오케이 했어요. 예. 근데 갖고 갔더니 나중에 그냥 개딸들이 막 공격을 했거든. 아. 그래서 강훈식을 아주 작사를 낸 거야. 나중에 이제 강훈식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밥을 사는 거예요. 짜장면 얻어 먹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송영길 대표가 자기를 갖다가 카바 쳐줄 줄 알았는데 일이 딱 터지다 가니까 자기부터 도망가더라는 거야. 자기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김병기가 딱 그 꼴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정청래가 밥 먹자 하는데 뭔 밥을 먹냐. 안 만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그냥 김병기가 지가 그냥 사과하고 자기가 바보가 된 것처럼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봉합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근데 지금 어쩔 거야. 대통령실이 빠졌고 당대표도 예. 빠졌는데 자기 혼자서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 혼자 바보 되고 만 거죠. 심지어는 아들 편입학 관련해서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분노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재밌는 건 예. 아들 편입학 이 문제는 원래 국힘 쪽에서 공격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딱 수박으로 찍히니까 민주당 애들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예. 뉴스타파 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는데, 예. 그 전에는 이제 국힘에서 막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딱 한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오히려 뉴스타파 보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수박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자,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떤 말에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기자회견에서는 협치와 야합은 달라. 협치와 정확하게는 야합은 또 통합과 비교를 했던 표현입니다. 통합과 야합은 달라. 내라는 진상 규명하겠다. 맞바꿀 대상이 아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게 재밌는 거 뭐냐면은 요게 누구의 언어냐라는 거예요. 요거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인가? 그게 아니라 개딸들의 언어예요. 와우. 일단 개딸들은 뭐냐면은 저쪽은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협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쟤들하고 손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야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럴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여서 꼼짝 못하게 하고 너희들 뜻대로 민주당 뜻대로 관철하는 거. 그래서 승리하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뭐 합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 모든 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야합이다. 야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를 갖다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도 요구를 하니까 받아들였다가 또 이제 빠지는 거죠, 슬쩍. 예. 왜냐,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원래 그 정치라는 건 주고 받는 건데 이거 주고 예. 저거 받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 야합이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협의도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그 용어가 사실 투쟁의 용어거든요. 그 정치 용어라기보다는 투쟁의 용어고 그게 바로 이제 저작거리에서 나오는 인터넷 저작거리에서 나오는 그 용어란 말이죠. 그걸 갖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는 건 대통령 스스로도 저 김어준 유의 그 개딸들의 목소리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랑 거슬려서 가면은 자기도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딱 듣는 순간 나는 이제 언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단어 낱말 딱 보면 저거 뭐지? 저거 개딸들의 언어네. 대통령이 받았네. 좋아하는 거죠, 저쪽에서.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협치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하. 협치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야. 네. 그러니까 원하지를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다수잖아. 다수잖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패스트 트랙 뭐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쟤네들한테 줘? 왜 양보해? 그냥 밀고 나가. 이게 그들의 요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 협치 이걸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바로 수박이라는 공격을 받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 일단 민주당 의원들 중에 몇몇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일단 뭐가 되는 겁니까? 타격의 대상이 되는 거고 당대표도 그거 하려고 했다가 여차하면 난 아니야 라고 빠져가지고 원내대표한테 책임지. 대통령도 막 하려고 했다가 싹 빠져버리는 예. 이런 식,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개딸에 의한 개딸의 정치라는 이게 이제 인터넷 선동 정치, SNS 선동 정치, 유튜브 선동 정치의 폐해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을 쫓아내겠다고 막 선동했거든요. 강성 지지층 입맛에 딱 맞게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면 공장 유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가가지고 현대 막 LG 막 뒤져가지고 예. 다 쫓아냈어. 그래서 300명이 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 없으면 공장 못 지어.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또 안 쫓아내잖아요. 그 트럼프가 좀 전에 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들어와서 공장 지어주고 미국인 노동자들한테 공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시적 잠깐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미국 사람 써야지 왜 미국인 써야지 왜 외국인을 쓰자는 말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마가군요. 마가. 그렇지. 쉽게 말하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거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반발을 하는 상태가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사 지금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개딸, 예. 개딸,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른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입니다. 찰리 크크까지 피살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는 마가, 한국에서는 개딸 어떻게 될지. 자, 90년대 초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서태지는 난 알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교수님은 난 아니야. 그러면 이 해프닝 우상호 정부수석은 합의안 수정안 몰랐다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다 합의가 되고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딴 건 다 몰라도 만약에 이걸 갖다 김병기 이분이 단독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비판받을 때 찌그러들었을 겁니다. 문진석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반발하잖아요. 예. 반발한다는 얘기는 뭐야? 화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정청래한테 화가 났던 거고 저쪽에 화가 났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청와대 다 보고했고 정청래가 너랑 나랑 다 합의한 건데 그 책임을 왜 나한테만 돌리고 자기들은 빠지느냐. 여기에 화가 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왜 화가 났겠어. 그걸 딱 보게 되면 원래 돼 있는데 결국은 하려고 했는데 개딸들이 일단 모든 협친이 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왜 협치를 하느냐라는 거 우리가 힘이 있는데 밀어붙여야지. 그래서 협치라는 걸 갖다 야합이라고 부르고 대통령도 딱 그 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딸한테 굴복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협치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합의한 것도 자기들 스스로 깨가지고 사실 협치를 안 하겠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언해버렸거든요.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이건 원래 소수당이 하는 거거든. 다수당이 모든 걸 갖고 있고 소수당처럼 또 이렇게 소수당 전략을 좀 펴고 있다는 건 뭔가 굉장히 예. 잘못된 거죠. 교수님이 이 지난 일요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간신히 두 사람을 삼청동 공간으로 불러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참 하기 싫은 시점의 저녁이 일요일 저녁은 웬만하면 외식을 안 한다는데 삼청동 공간에 모아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 전문가 교수님께도 좀 물어보려고요. 여쭤보려고요. 한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두 사람은 시종일관 눈을 부딪히지 않았다. 예. 악수를 하려고 하는 정청래 대표에게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손에 힘을 풀었다. 이건 100% 봉합이 아니라 100% 전쟁이다.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한 번이 아니라 구조적인 거잖아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중 권력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중 권력일 수도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충정도 대통령이 있고 또 하나가 여의도 대통령이 있고 이제 용산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계속 계속 몇 달 한 달, 두 달 사이에 계속 보세요. 매번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의제를 설정하는 게 김어준 방송이에요. 김어준이 떠들게 되면은 그 강성 지지층들이 막 난리 바가지 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부안해동하는 또는 편승하려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추미애니 뭐 전현인이 뭐 또 박은정은 물론 조국 혁신당이지만 몇몇 애들이 있거든요. 뭐 김용민이니 뭐 박주민이 뭐 이런 애들이 막 또 해가 난리 바가치는 거 드라이브를 걸죠. 예. 그렇게 되면 정청래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강성 지지층의 뜻에 따라 가게 되면 이게 합리적인 통치가 안 되거든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용산에서 이제 제동을 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안에서 저쪽에 수렴해 주는 거예요. 그 김어준의 뜻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정리가 돼 버렸단 말이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청래하고 김병기의 갈등은 사실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상의 갈등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이걸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면은 나경원 간사 불발 이것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원래는 간사는 원래 여야 합의에 따라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합의가 된 거잖아 나경원으로. 이걸 또 뒤집은 거야 개딸들이 막 난리 바가지 쳐가지고. 그러니까 나경원은 개딸들한테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의 상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의 여전사잖아. 그러니까 적장인 거야. 쟤는 무조건 안 되고 쟤는 무조건 낙마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합의가 됐고 옛날에는 합의가 되면 그걸로 끝났어요. 예. 근데 이번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표결까지 갔잖아. 아니 간사를 놓고 표결을 해. 그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부결까지 시켰거든요. 이런 예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가 관철된 거예요? 결국 개딸들의 뜻이 관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진목 씨 더센 3특검법 관련해서 뭐 송원석 또는 더센 3특검법의 배경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네. 바로 네. 개딸로 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개딸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꼬리가 몸통을 얻는다. 자, 특검법 합의 파기에 개딸 그대로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끼쳤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거 합의 파기 아니 이것뿐 아니라 계속 그랬다니까. 예. 이번에 특검법 합의 파기한 것도 사실은 개딸들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거고 개딸들의 뜻이 관철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딸들의 뜻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합의를 갖다 추진했던 두 주체가 있죠. 당하고 청이 있는데 당청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김어준한테 굴복을 해버린 겁니다. 정청래 도망가고 대통령실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이번에 나경원 건도 마찬가지예요. 여야가 예. 합의한 거 아닙니까? 원을 갖다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합의하면 그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포결까지 가가지고 심지어 부결을 시켜요. 누구 뜻입니까? 원래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개딸들이 가만 안 있는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나경원은 상징적인 적이거든요. 무조건 낙마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결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개딸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걸 갖다 지금 못 말리는 겁니다.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달릴 때 신나지. 못 내려요.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를 갖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개딸의 수장은 여의도 대통령입니까? 용산 대통령입니까? 아니,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김어준이 핵심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같은 게 거기 편승해서 대표가 된 거잖아요. 예. 편승해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굴 원래 원했습니까? 이재명은 박찬대를 원했잖아요. 근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원들은 누구를 원했어요? 박찬대를 원했어요. 근데 결과는 정청래였대요. 누구 힘이에요? 걔들 힘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에는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른바 당원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대의원제도 폐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대의원제는 이미 무력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 의원들의 뜻대로 안 돼요. 이쪽 뜻대로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구조화돼 버린 겁니다. 당원 민주주의라는 걸로 구조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시스템상.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의 모든 운영이라든지 당대표 당에서의 모든 운영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자율성을 갖고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매 사안에 대해서 개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개딸들이 계속 시비를 걸게 되면 그 약간의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개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김어준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수님 이 개딸의 연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민주당의 이전에 무슨 뿌리가 운동권 강성 지지층입니까? 아니면 경기 동부연합 이쪽입니까? 아니면 강성 민주노총 이런 핵심 무슨 세력입니까? 다 뭉뚱그려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새로운 미디어 현상이에요. 새로운 미디어 현상이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정당이라는 게 오프라인 조직이었잖아요. 예.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당원 교육들을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당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통해서 정치의식을 쌓았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당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당원 교육, 당원에 대한 정치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유튜브로 이루어지거든요. 유튜브가 누가? 김어준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형해화되는 거예요. 형해화되고 심지어는 당을 이루고 있는 의원들 저차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딸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회사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의 뜻을 거슬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줘야지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태고 이게서 정당 정치 자체가 지금 망가지는 현상입니다. 무너지는 현상이고 예. 이런 현상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벌어지지만 국힘에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전환길 고성국 이런 애들. 예. 박상원 의원이 왜 그러는지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 불발된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국힘 대표도 개딸이 뽑을 판.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 국힘 몫의 관사는 국힘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개딸이 결정하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힘 대표도 니들이 뽑아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경비킴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진중권 교수님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늘 응원합니다. 힘내주세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사저널의 단독 부도 네이버 구독자 300만 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 시사저널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단톡방에서 곽상은 박희성을 저격을 했다. 저격을 했고 여기에 반기를 던 이 곽상은 의원이 격분하는 이가 유튜브 권력 편성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그럼 최민희 의원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개딸과 네트워크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최민희는 그냥 개딸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추미애 뭐 최민희 이런 사람들 옛날에 조국 사태 때 그다음 언론개혁 사태 때 이럴 때 그냥 완장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누구를 공격하냐면 곽상원을 좀 공격하잖아요. 곽상원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김어준한테 고개 숙이지 않겠다. 고개 숙이지 않겠다. 지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일국의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김어준 옆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당선증 들고 뭐 했어요? 사진을 찍고 왔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일국의 국회의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김어준이 자, 차렷,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례 절하세요. 그러면 김어준 명령에 따라서 막 절하고 이걸 봤거든. 아니 무슨 비서실장 정부 주요 장관들도 이 방송에 나갑니다. 나가서 절절매요. 뭐 김어준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거 뭐 1년이나 유예할 필요 없습니까? 검찰개혁?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하면 6개월로 줄여요. 막 이러. 그러면 갔다 박홍근인가 그 사람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걔가 앉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거기서 국정 운영을 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냥 개나 소나가 아니라 예. 그냥 민주당의 예컨대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전화로 다 나가거든요. 예. 당 대표가 나가고 뭐 비서실장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온갖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거든요. 당의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거기가 국무회의가 뉴스공장이 이야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뉴스공장이 그냥 국무회의예요. 거기서 모든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품은 게 이제 곽상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자라고 지금 예. 얘기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박희승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이거는 자기가 판사거든. 판사니까 알지. 판사 출신입니다. 이건 위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인데 이렇게 간다면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라는 거, 그걸 결국은 윤석열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다라고 비판한 거거든요. 예. 이 사람 판사 출신이니까 알아요. 이거 가면 위헌이 100%다. 그다음에 만약에 위헌이 떨어진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란죄 재판 유죄 판결을 갖다 그 재판부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거든요. 그냥 일사부재리야 못해. 이걸 아니까 나름대로 당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비판한 건데 이걸 못 참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연히 개딸들이죠. 개딸들이 있고 얘들을 갖다 이 두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개딸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을 거라는 거 최민희 같은 사람은 알고 그 덕에 지금 앉아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또 하나의 장면이 나왔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지난 대선에서 바로 6월 있었던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사진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신을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혀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추 장군은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다.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사진을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가 함께 있는 사진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자기 입지 노린 기회주의 작태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교수님? 이거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만날 수는 있죠. 우리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냥 만나줬을 겁니다. 옛날에 뭐 자기가 총리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인사드리겠다는데 오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났으면 그냥 만나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걸 사진을 올려버린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읽힌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환대했다라든지 그다음에 내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읽힌 거잖아요. 그냥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걸 올렸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 대선 때 누구 지지했습니까? 김문수를 지지했단 말이죠. 이건 좀 약간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 민주당 정권에 너무 있는 이런 것 사람이, 같아요. 네. 아무리 이재명이 싫다 하더라도 그건 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죠.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 만난 걸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만나줬을 거예요. 그 아마 사진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하. 사진을 올린다 그러면 아마 반대했겠죠. 사전 협의가 안 된 사진일 수 있다. 그걸 갖다 일방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말이 맞거든요. 자기 입지 노린 기회주의적 작태다. 예. 그 말은 이제 박지원의 이제 비판이 맞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맥락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바로 뭐냐면 문재인에 대한 민주당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달라지는 거. 지금 일부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문재인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조국이거든요. 조국도 공격해요. 조국에 대해서도 지금 손을 딱 긋고 있었는데 예. 슬슬. 그러면서 조국에 대한 서사를 자기들이 써왔던 서사를 갖다 지금 다시 쓰고 있어요. 다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재명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친문 세력들을 갖다가 배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애들이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감쌌잖아요. 무조건. 근데 이번에는 안 감쌌단 말이죠. 그건 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조국의 예. 지위가 달라졌던 거고 조국을 갖다 이제 걸림돌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조국 현상에서 일어났던 일도 핵심은 바로 뭡니까? 문다에 뒤처리했던 그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자체가 당의 골격을 만든 게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선을 옛날 같으면 그냥 다 옹호했잖아요. 근데 딱 선을 긋고 최근에는 민주당이 문재인에 대한 공격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갑자기 누굴 비판한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 그러니까요. 옛날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당시에 문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낙연을 비판했으면 괜찮아요. 이낙연 씨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대통령이 선일 갖다 그런 식으로 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너 나이 카페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 어른으로서의 도리. 네 나이값 못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벌써 뭐가 달라진 겁니까?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 이미 이제 조국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이제 친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친문 세력과 포스트 이재명 경쟁에서 이들을 서서 이제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예. 이 기류 변화가 이미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전통적인 또 그 같이 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니들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국을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대세는 벌써 손절 딱 손절 치고 나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미애가 감히 문재인한테 이런 식으로 넌 나이 카페라고 훈수를 두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pared rod, spoiled child.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 네. 애는 이낙연 전 총리였고요. 자, 교수님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산을 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종교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구속된 세이브 코리아의 손연보 목사의 교회인 세계로 교회로 가서 종교 탄압이다. 이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또 민심 행보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PK 여론이 지지율이 중요했을 테니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소년보 교육 찾아간 건 굉장히 잘못한 거고요. 왜냐하면 일단 소년보 목사를 갖다 구속한 건 좀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이 목사가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 선거법 사안 가지고 구속한 예가 있나?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구속은 과도하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찾아가가지고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윤 어게인 세력과 나는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국힘에서 지지율이 20%를 못 넘어가는 아마도 계속 될 겁니다. 이게 되는 한은. 예. 나머지 20%는 안 붙어요. 합리적인 보수층과 합리적인 중도층 있잖아요. 절대로 여기는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지금 뭐 전환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망명 제한 받았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쫄았어 이거. 아, 쫄았다. 소년보가 딱 구속됐거든. 하하. 소년보. 근데 소년보 구속된 거고 소년보는 아마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한 것 때문에 구속된 건데 예. 전현보는 사실 그건 아니거든. 전환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현보의 전환길의 발언은 사실은 본명은 전현보.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리 법률적으로 보호받는데 지가 쫀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하하. 그래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 얘기하고 이러는 건데 전환길 씨 와도 돼. 네. 와도 됩니다. 자, 진중호 교수님께서 안전하다 전환길 돌아오라 한국어로. 자, 근데 교수님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전환기를 버렸다.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희망인 것 같아요. 예. 희망인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환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누구 고도 있죠? 하여튼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을 브라운드 씨. 이런 사람들을 버리게 고성공 뭐 이런 사람들을 버리게 예. 되면은 20%마저 무너져요. 지금 그 20%까지 버티고 있는데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당무에 개입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잘라낼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설정한 의제 거기에 딸려가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소년보 교회 찾아간 거예요.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소년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을 그었는데 선을 못 긋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끊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을 끊어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쯤은 이제 합리적 보수 쪽에 붙었겠죠. 왜냐? 예.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거든. 그다음 민주당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저렇게 되게 되면은 그 합리적인 보수 그다음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지금 20에서 24%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안 바뀌어요. 크게 안 바뀌고 민주당과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니까 예. 적으면 10% 많으면 20% 차이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뭐 내년 대선 내년 보선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참패고 그 이후에 아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안 물러나려고 할 거예요. 그때도 예. 이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그거를 겪어야지 쉽게 말하면 정치라는 건 상대의 실수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것도 예컨대 쉽게 말하면 남의 실수를 먹고 사는 건데도 기본적인 바탕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못 받아 먹을 상태가 지금 국힘이라는 겁니다. 일단 상대의 실수를 받아 먹을 수 만한 그 바탕은 갖춰야 되는 거고 그걸 갖다 내년 이제 보선 참패 후에 갖춘다라고 하면 상황이 예. 확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때 하나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민주당이 폭주를 한다 하더라도 하하. 지금 국힘의 저조한 상태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기본 가락은 돼야 예. 된다. 끝으로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과는 자동차 관세 15%로 서명이 돼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한미 관계가 어떻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가 어떤지는 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돌아왔고요. 다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교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앞으로 수출에 25%의 관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관세 모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는 거 엄청난 거고 예. 우리 외환보유액의 거의 전부잖아요. 그 GDP의 80%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건데 차라리 그걸 가지고 우리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5%의 페널티를 묶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그걸 무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은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투자라는 건 리스크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랬는데 투자금 회수할 때까지만 90%고 회수가 끝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10%밖에 못 먹는다.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쪽이든 간에 전이든 후든 간에 우리가 100% 다 먹는 게 투자거든요. 그 투자의 그 근거는 뭡니까? 리스크거든요. 이게 그 3,500을 다 날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럼 리스크를 무릅썼기 때문에 그 이익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데 아니 그걸 갖다가 투자금 지들이 다 갖겠다라는 건 이건 투자의 개념 자체가 아니다는 건 이건 약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탈당할 바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54년 정도 걸린대요 이게.
예, 그 타격이라는 게 지금 이걸 3,500달러가 이거 그냥 굳이 나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25% 무는 게 낫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또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몇 가지 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관세 50%, 인도의 50%입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크는 방금 전에 판박이처럼 진중권 교수와 똑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그냥 25% 관세로 가라. 하지만 추가적인 한국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지, 우리 안보는 괜찮은 건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의 협조는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에 과연 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때 오히려 영토를 얻어냈던 서희 같은 인물이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명쾌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